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여러분, 저작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영화나 음악? 아니면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창작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통해서요, 저작권 보호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또 나 자신의 창작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저작권이란 거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네, 우선 저작권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권리자를 일단 먼저 보호하는 거고요. 왜냐면 MC님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거를 그대로 베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예, 나의 노력들이 다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권리자를 먼저 보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게 다 대동소이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먼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한테 완전한 독점권을 줘버리게 되면 새로운 어떤 창작물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들, 그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걸 통해서 다른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용 간의 관계를 같이 한꺼번에 규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규율과 함께 목적으로 하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예, 많은 문화들이 새롭게 창작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저작권법의 목적입니다. 최초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창작도 더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들어진 예,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면 저작물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글 같은 것도 있고, 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것들이 전부 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작권법상에는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작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고차원적이고 뭔가 창의적인, 세상에 없었던 창조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법상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수준이 아니면 되고, 누가 만들더라도 동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아니면 창작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 소설, 수필, 기타 등등의 창작물들은 다 저작권법상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법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 머리가 아파지실 수 있는데요. 저작권의 내용 중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두 가지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에서 인격권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의 인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팔 수가 없어요. 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다만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거래가 가능한 한 경우죠. 그래서 저작권도 똑같이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작 인격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아니면 어떤 작품, 시, 소설 이런 걸 썼는데 이걸 세상에다 알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그걸 공표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써놓고 이거 부끄러워, 나 이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창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내 거야, 내가 했어 라고 해서 누군가 갖다 쓰려면 창작자가 누군지 여기다가 써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명 표시권이라고 불러요. 출처를 밝히는 그렇죠. 출처 명시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좋긴 한데 자기가 또 조금 더 마음에 들게 변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일부 각색해서 쓴다든지 이제 그런 걸 금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작 인격권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저작 재산권 부분은 쭉 열거해서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 저작권법에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실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질문이나 사례를 통해서도 저희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작권 보호를 제가 알기로 좀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제한적으로 그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단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권리자 다 인정은 해주는 건 다 좋은데 요러요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냥 팩트 전달만 할 때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고가 났다. 이걸 누가 최초 보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 최초 보도 기사 그렇죠. 문구 자체를 못 쓰게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학교 교육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물론 예외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과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하죠, 저작권법이. 그래서 큰 틀에서 알아두시면 일단 첫 번째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에 해당을 하면 난 권리자로서 인정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예, 그게 저작권법에 있구나.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저작 재산권을 무한정 보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 보호 기간을 두나요? 네, 그 보호 기간이 뭐 특허 같은 경우는 20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작권은 좀 유난히 긴 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자가 살아있는 때, 그러니까 처음에 저작하신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내내고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그분이 그래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8살, 9살 때 창작을 하셨는데 요새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사셨다. 그럼 일단 90년 이상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뒤에 70년을 보장하고 있어요. 예, 이게 또 예전에 뭐 30년, 50년, 70년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늘어가게 되면 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가 만든 경우에는 그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회사가 만든 경우는 그 저작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70년. 그러네요. 키워드는 일단 70년이에요. 네, 70년이에요. 만든 때로부터 70년인 경우는 법인인 경우, 사람인 경우엔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70년. 그러면 돌아가신 후에 네. 그 70년 안에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유족들에게 허락을 보통 허락을 받죠. 이 저작 재산권이 상속이 돼버려요. 아들과 그래서 딸들에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뭐 미술이나 어떤 영상에 뭐 대가셨다면 그 자식들이 이제 자자손손 70년 동안은 굉장히 재산권을 다 행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재산권을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네. 저작권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이용 허락 계약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남의 물건 쓰려고 하면 우리가 뭐 부동산을 쓰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쓰듯이 저작권을 사용하려면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용 허락 계약을 받을 때 범위를 보통 정할 거잖아요. 어느 범위에서 쓰겠다라는 걸. 근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걸 지금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아예 양도라고 해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과 같죠. 예를 들면 주택 임대차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전세 월세로 살 때는 뭐 못을 받거나 창문을 바꾸거나 뭐 인테리어를 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집을 사버리게 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 양도 계약 이런 것들 통해서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SNS, 카톡도 SNS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 같은 거 아니면 걸려있는 미술작품 같은 것을 찍어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을 해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책 읽다가 뭐 좋은 구절 이런 것들 찍어서 제 개인 SNS에 그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는 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타인의 저작물이고 그걸 온라인상에다가 뭐 나쁜 말로 하면 유포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중송신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내 프로필을 보면 거기에 그 가령 시 문구가 들어가 있다. 시 문구가 그게 다다. 그러면 내 프로필만 들어오면 시집 안 사도 그거 보면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침해가 맞는데 저작권법상에 이제 공정이용 조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요. 사용한 빈도수가 어떠냐, 도대체 이게 왜 사용하게 됐느냐, 개인적인 목적이냐, 뭐냐, 영리 목적이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결론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쓰는 그런 거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방식의 거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나는 파워블로거야. 아니면 뭐 정말 유튜버로서 굉장히 유명해. 그런 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법이다 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저작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